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내가 만약에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북한 학자로서 대북 관계를 연구한 학자로서 혹시 장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장관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신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장관이 된다면 첫 번째로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준비 안 됐으면 그냥 준비 안 됐다, 아직 생각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준비 안 됐습니다. 제일 먼저 방문할 곳이 혹시 있다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제일 먼저 만날 사람이 있다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말고요. 통일 정책에 대한 임명장 받고 나서. 이영구 총리님을, 네? 이영구 총리님을 왜 뵈려고 그렇습니까? 역시 통일부의 우리나라 통일 정책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도 그 이영구 전 장관님께서 주도해서 만드셨고, 어떻게 보면 90년대 이후에 한국의 그 통일 정책, 대북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원로시기 때문에 지혜를 좀 구하고 싶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 답변이.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실 때 이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 속에서 이 한반도의 신뢰 프로세스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묘안을 내온다면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서 이미 노벨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묘소로라도 한번 참배하고 싶다 하는 답변을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통일 정책은 제가 누차 외통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만사 사람 마음먹기 달려 있는데, 경제부처와 달리 이 한반도 통일을 다루는 이 통일부는 집권자, 대통령, 통일부 장관의 정말 마인드가 중요하고 마음먹기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신뢰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부터 많은 신뢰를 쌓았나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일부 장관이 되고 나서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과의 이 대북 관점, 통일 정책이 충돌했을 때 본인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통일 방안, 정책,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소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저는 장관을 벗을 각오라도, 옷을 벗을 각오라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라는 답변은 할 수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공직자로서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유길재 장관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제일 공감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대북 정책은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책의 과실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고 책임은 정권 담당자들이 져야 한다. 이게 2001년도 발언입니다. 저는 매우 공감가는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99년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대북 포용 정책은 불가피한 대안임을 인정한다. 중요한 것은 포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이지 성과는 아니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자, 그러다가 2010년 이명박 정권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 대북 정책을 실제적으로 결정 집행하는 통일부는 대북 정책의 금치산자로 전락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청문회 서면 답변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명박 정부는 확고한 대북 원칙의 기조 위에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가고자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아까 추미애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중요하고
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대통령과의 손발을 맞추는 박근혜 6.1제와의 신뢰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6.1제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자, 아까 추미애 의원께서도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발언하시는데 장관으로서 아무리 그때 학자고 제3의 관찰자라 할지라도 장관으로서 소신이 뭐냐? 그리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할 디테일이 뭐냐? how to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6.1제 신뢰 프로세스는 도대체 뭡니까?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께서 이렇게 제 글을 꼼꼼하게 읽고, 그 어긋남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들은 그때의 맥락이 전 있습니다. 모든 글이라는 것이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구절구절을 끊어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24 조치 이후에 남북관계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거의 지금 숨만 쉬고 있고 금강산이 관광이 중단되면서 금강산 관광 경협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차, 2차 긴급 구제금융을 했습니다. 3차를 하루빨리 해달라는 그분들의 요청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금강산 관광 사업 또 여러 가지 경협 사업에 참여하시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의 그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장관이 되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300억, 200억 규모로 긴급하게 그분들에게 대출을 해줬습니다. 지금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서도 제8조 3항에 의해서도 그 밖에 긴급한 이유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식 통일부 차관도 그런 조항에 입각해서 그분들에게 긴급한 대출을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말하기 전에 이명박 정권의 정책 기조의 전환으로 수정으로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픔을 먼저 보살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일립하겠습니다. 네. 남자아이들 11세를 기준으로 남과 북의 아이들의 평균 키와 체중을 비교해 봤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무려 19cm 평균 키에서 차이를 보였고 몸무게는 무려 16kg이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영유아 0세부터 5세까지 약 25%가 성인이 되어도 성인 구실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 섞인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영유아 지원법에 대해서 제가 이미 대표 발의를 했는데 장관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아무런 조건이나 전제를 따지지 않고 긴급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상황을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16은 쿠데타가 맞습니까? 사실 이 5.16이나 한국 현대사에서 짧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다른 분들은요, 교과서의 군사 정변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통 하더라고요. 저는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후퇴한 답변 아닙니까? 교과서에서 이미 5.16은 군사 정변, 쿠데타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교과서를 그러면 부정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시각으로 볼 때 국방부와 달리 북한은 주적입니까?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답게,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답게,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답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온도 차이가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지금 북한이 지금 정전협정 백지화까지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 6차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북한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잘못이고 도발 행위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위기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의 외교 안보 대응 태세를 잘 갖추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후보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저는 방향과 가치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강력하게 합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은 지금 외교적, 점진적, 균형적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통과될라 할지라도 실제로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까? 중국의 이런 미온적인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의 효과적인 대북 제재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북 제재는 특히 국제사회가 하는 대북 제재는 그것이 북한에게 나중에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 데도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의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응당해야 될 하나의 그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이크가 꺼졌지만 제가 큰 목소리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하셔도 방송에는 안 나옵니다. 예. 정부 여당 측에서 대선 이후에 단독으로 필리핀 국경을 동해서 대북 특사를 파견하려고 했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 들은 바 없습니다. 2013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대정부질 문제도 얘기했지만 여야 이 초당적 외교라는 관점에서 이 한반도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일방적인 여당 인사로만 특사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야당도 포함해서 여야 같이 합동으로 정상회담을 만약 하게 된다면 공동으로 특사단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런 정상회담과 같이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16 쿠데타 맞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답입니다. 본인이 답변 안 하시고 교과서를 인정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교과서에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 교과서가 옳습니까? 교과서에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럼 틀렸습니까? 교과서에 틀렸다고도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틀렸다고 맞았다고 말하기 매우 곤란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영토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NLL은 뭘까요? NLL은 육상에서 군사분계선이 있듯이 그것의 연장으로서 아니 해상 경계선이라고 헌법 제3조는 사전적 의미로는 두만강과 압록강이 우리의 영토선이잖아요. 그럼 NLL은 뭐냐는 거죠. 남과 북을 가르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남과 북에 분단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영해선이다 라고 말하는 딱 맞는 말이겠죠. 이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사전적 의미와 실제로 남과 북의 이런 분단된 상황에서의 해석은 또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방향과 목표가 있고 또 거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현실적인 난관, 현실적인 조건, 낱마처럼 얽혀있는 문제 이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걸 저 인정한다면 목표와 방향은 후보자께서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의 난제가 아니라 가치와 방향. 자, 한반도 전쟁하면 안 되죠. 평화로 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력 통일하면 안 되죠. 평화 통일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주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민족이 대단결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에 있어서 실제로 장관의 그러한 철학, 소신에 맞게 일종의 추진력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금강산 관광은 아까 이어지는 조건을 차치하고 재개하는 게 맞죠? 네, 뭐 아니 사전적인 적으로 맞습니다. 예, 사전적 조치는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그리고 의사 조치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걸 차치하고 해제하는 게 맞죠?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의사 조치에 의해서 피해를 봤던 경협 이분들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일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게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럼 안 도와주는 게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렇게 네. 이분법적으로 이분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국가 정책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피폐화되어 있고 금강산 비치호텔을 했다가 투자했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분은 나는 선택할 게 하나밖에 없다. 자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의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에도 나오는데 그걸 통일부 장관으로서 그분들 도와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건 이분법이 아닙니다. 우려 빠져 있는 사람들 일단 건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네.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 앞으로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대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후보자님 저는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걸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답변을 해도 여기서 시비 걸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저분은 장관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그 모두 발언에서 볼 때 각 정부 간의 공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의 공은 무엇입니까?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킨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통계 수치로 본 남북관계 파탄임 수치입니다. 참여정부 때 금강산 개성 평양 관광객이 35만 2천 명이었는데 MB정부 5년 동안 빵명. 식량차관 1,505억 원에서 빵원. 남북 청소년교류 4,451명에서 빵명. 남북회담 합의서 채택이 39건에서 빵건. 다시 말해서 노태우 정부 이후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에서는 의미 있는 회담, 합의서 채택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박근혜 정부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안보와 평화는 공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금강산에 관광객이 있는 상태에서 서해교전이 일어났습니다. 단호한 대처를 했습니다. 교류하면서.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대화를 단절해놓고 단호한 조치를 또 못했어요. 연평도 포격했을 때 타격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반도 남북관계는 이렇게 균형 있는 정책을 펼쳤을 때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런 정책이 한반도에 신뢰를 쌓는데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륜스님이 쓴 새로운 100년에 보면 신라가 가야를 흡수 병합할 때 가야의 지도부에 모든 신분을 다 보장해주고 흡수 통일을 했습니다. 평화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가야의 왕의 4대 손이 김유신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우리가 참조해 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수교를 이끌었던 숨은 실세 주역 헨리 키신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1등의 강대국 미국이 세계 2등의 부자인 일본이 그리고 세계 10등의 대한민국이 그 조그맣고 못 사는 나라 북한 하나를 달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외교 역량을 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헨리 키신저는 실제로 실무를 담당해 본
주무 장관으로서 경험의 소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 문제는 마음먹기 달려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통일부 장관은 소신을 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헬무트 콜 수상은 반대 정권이었던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계승해서 통일독일에 초석을 놓았다고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잘된 정책은 이명박 정권에서 계승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2007년 노무현 정권 말기 때 남북 철도 시험을 운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계속 이어갔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말을 하면 이명박 정권의 통일부 수장들은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만 얘기합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헨리 키신저가 중국하고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긴장관계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어떻게 평평협의를 통해서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맺습니까? 저는 지금의 우리의 어려움이나 그때 미국과 중국의 어려움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상의 전환, 통 큰 결단, 통치적 리더십, 그것만이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처 이기주의와 그리고 강경파들이 포진하고 있는 외교 통일 안보 이쪽 라인에서 6일째 장관이 취임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큰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주영 명예회장이 개성공단 계약서를 쓸 때 정주영 회장이 물었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30만 노동자가 필요한데 개성시 개풍군 인구를 다 합쳐서도 30만을 노동자를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노동자를 충당하겠는가.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몇 할 웃음을 웃으면서 인민군대 옷 벗겨서 보내면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공단은 공단과 관광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남북한의 전쟁의 방지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속히 금강산 재개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네.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통즉불통, 불통즉통, 이것이 허준 동의보감의 기본 정신이라고 합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안 통하면 아프다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통일부 장관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